가사 상태에 빠진 물곰은 역동적 평형을 유지할까?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죽은 물곰은 아니잖아요. 대사작용이 아직도 있는 한 역동적 평형이라는 어떤 특별한 조건은 유지를 하겠지요.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창발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세포 생물은 무엇을 누릴 수 없지? 조직, 기관, 기관계라는 세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잖아. 단세포 생물은. 그러니까 그 세 단계를 각 단계를 올라가는 동안에 새로운 창발적 특징이 생기는데 단세포 생물은 그냥 단세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기 전까지 세포를 이루기 전까지의 어떤 물질들만을 봤다가 갑자기 세포를 이루는 뿅 하는 순간 하나의 창발적 특성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끝이야 얘는. 그러고 나서는 완전 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세포 생물보다 훨씬 적은 비교적 생각해서 훨씬 더 적은 숫자나 복잡성의 창발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뭐 창발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단순한 생명체라고 얼핏 폄하하기 쉬운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단세포 생물이 되게 화낼 거야 아마. 그들도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데. 자, 같은 얘기입니다. 진핵생물의 진핵이 아니라 원핵생물의 원핵생물의 체액이 어딨어, 체액이. 조직이나 기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순환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원핵생물의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를 하자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인 세포질 안에 있는 액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체액이 혈액, 무슨 림프액 같은 것들이 순환하는 그런 방식은 없지, 당연히. 이 단계가 구성 단위가 다른데요. 자, 다른 종인데 염색체 수가 같으면 생식이 되느냐? 자, 왜 염색체 수를 가지고 시비를 생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같은 종이냐 아니냐를 염색체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네. 예. 상동 염색체라는 요 개념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뭐예요? 23개 대 46개 우리 사람으로 자꾸 시리가 튀어나오고 들어가 23개 46개 원래 우리가 종류로 따지자면 23종류의 고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포에서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개수가. 이건 왜? 23개씩 각각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세트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46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염색체에다가 번호를 매긴다면은, 1번, 2번, 3번 해서 23번까지 매길 수가 있겠지. 그럴 때, 1번 염색체가 우리는 2개가 있는 것이고, 2번 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각각 양친으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으니. 그럼 그러한 염색체를 뭐라고 하느냐? 1번 염색체끼리 우리 체세포 안에 들어있는, 각 세포 안에 들어있는 2개의 1번 염색체를 서로 간에 뭐라고 부를까? 상동 염색체. 2개의 2번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그 상동 염색체의 중요성이 생식에 관해서 생식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생식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23개만 가지고 솔로로 살다가 갑자기 야 우리 한번 합쳐볼래? 23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합쳐볼까? 왜? 서로 합치면 이게 되잖아. 폐석기가. 그래서 이 유전적인 다양성이 늘어날 거 아니야. 해서 유성생식을 시작을 한 거 아니야. 이게 뭐 23개씩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거 보면 23개. 그러니까 일종의 한 쌍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두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색체마다. 물론 세균이 염색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게 갑자기 이렇게 2배로 늘어난 이유는 바로 그런 굳이 우리가 이제 유성생식을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얼마나 불편해 유성생식을 하는 우리가 일단 유성생식으로 번식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모든 갈등은 다 시작되는 거 아니야. 비싸지, 귀찮지,
시간 오래 걸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 그 장점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유전자가 다양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46개가 됐으면, 자, 이거 좋다. 계속 한 번 더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냥 46개가 그냥 또 무대뽀로 가가지고서, 야, 우리 또 합칠래? 또 46개하고 또 합치면 이제 46개가 더 이상 아니잖아. 46개의 2배가 돼버리잖아. 다다익선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아니야. 그렇지만 염색체 수가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합쳐질 걸 예상을 해야 되니까, 난 이제부터 유성생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자면 내가 유성생식의 결과로 46개가 됐지만, 앞으로 이 짓을 계속 하려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이걸 23개로 줄여야 되는구나. 그 줄인 게 뭐야, 누구야? 정자 또는 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서 다시 그랬을 때 어떻게 줄여, 이걸? 46개를 2개로 줄여야 되는데, 무턱대고 46개니까 46개로 반 딱 잘 갈러. 그렇게 해버리면 쉽지. 46개니까 무조건 개수만 23개 채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확률상으로. 그래가지고 2개로 이제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서 46개의 세포를, 자, 이제 우리는 정자세포를 만들 거니까 반씩 숫자를 줄입시다. 그러고서 2개로 딱 쪼개가지고서 23개씩 각 방에 쳐 넣었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갑자기 어떤 방에는 1번 염색체가 2개가 같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저쪽 방에는 1번 염색체가 완전히 빵꾸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 가지고 같이, 자, 이제 너희들은 생식을 하여라 하고 보면 폭망.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46개 줄을 전부 일일이 각 방에 딱딱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짝을 지어야 돼요. 원래 있던 상동, 자기들끼리 짝짓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상동 염색체라고 했는데 서로 살 동안은 어디가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생식세포 만들려고 하면 이제 난리 난 거야, 이제. 내 짝 어디 갔어? 내 짝 어디 갔어? 그래서 무슨 짝짓기 게임도 아니고, 의자 게임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만나야 되는 거야. 왜 만나? 그래야 서로 간에 서로 이별하는 걸 확인을 하지. 너하고 나하고 만났지?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절로 가. 그게 바로 감수분할할 때 상동 염색체끼리 짝을 짓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어떤 염색체가 있는데 다른 종이야. 다른 종끼리 어떻게 합쳐졌어. 다른 종의 정자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게 합쳐졌단 말이야. 정자 남자가. 그럼 염색체 수는 갑자기 불어나서 그럼 새끼를, 그러니까 다시 생식을 하려면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상동 염색체끼리 만나가지고서 서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잖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나의 상동 염색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들이 염색체가 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유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당나귀와 말의 염색체는 개수가 만약 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수도 다르지만 개수가 같다 하더라도 이게 딱 했는데 이게 서로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종끼리는, 종이지만 비슷한 종끼리는 어찌저찌 말하고 당나귀의 케이스죠. 둘 다 말과에 속하니까.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근데 개수가 안 맞네. 해가지고서 이제 불임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종끼리, 완전히 서로 다른 종끼리는 염색체 수가 같은 종이라도 이게 서로 간에 상동 염색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염색체 수가 있으면 그럼 생식이 가능? I don't think s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염색체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하려고? 말이랑 당나귀 나오는 게 인간모.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염색체 수가 다르다니까, 일단. 다행히 염색체 수가 달라요. 그래서
매우 비슷하니까 사실 어쩌면 인간의 염색체, 침팬지 염색체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상동 원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누가 물론 그걸 조사는 아예 해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예.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이게 그래서 닭이 먼저라고 정답이 될 수 있나? 좀 당연히 메이저한 의견은 닭이 먼저지. 알은 혼자 나와보면 쥐가 뭘 어떻게 알아서 부화가 되기를 해. 나와서 뭐가 되기를.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학적인 논쟁의 측면에서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생식 가능, 불가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닭이 있고 난 다음에 알이 있는 거지. 물론 닭이기 이전에 훨씬 그 전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전부터 알을 낳아왔지. 물속에 살았을 때부터 알을 낳아왔을 거야. 그러다가 물 위로 와서 갑자기 닭으로 진화할 때까지 그 알 낳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대답이 같은 맥락인데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유전자 수 이상, 이게 만약에 염색체 수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라면은 염색체 수의 이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염색체 수의 이상이보다 염색체 중에 하나만 더 있거나 하나만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불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X 염색체가 3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Y 염색체가 3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성별도 이제 상당히 구분하기 헷갈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임이 되어버려요. 딱 23종류의 염색체 중에 그거 하나만 이렇게 수가 이상이 생기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노새 같은 동물은 번식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그 얘기, 상동 염색체의 개념입니다. 이게 서로 짝이 있느냐 없느냐. 환원주의적인 태도라기보다 이것에 대한 반성이지. 환원주의를 답습을 하다가 이게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옳은 방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스템 생물학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십수년간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 건 없이 계속 노력뿐이지만 어쨌든 이게 옳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염색체 비분리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 n-1과 n+n이 수정을 해서 이 n이 같다고 했을 때 잃어버린 것과 얻은 염색체 수가 같은 종류의 염색체라고 되면은 완전히 정상적인 이 염색체가 세트가 복구가 되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쪽은 염색체가 개수가 2번 염색체가 없어졌는데 저쪽은 4번 염색체가 하나 더 생기면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상이 없는 상태로 될 수가 있지. 그런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제대로 비분리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환원주의가 귀납법 비슷하죠. 귀납법에서 환원주의의 접근 방식으로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귀납법의 논리학적 방식이 비슷하게 어떤 개별적인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단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각각의 부분을 뭉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귀납적인 방법의 것이기 때문에 환원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이러한 귀납적인 논리 방식을 채택을 하지. 그래서 같은 단점들이 서로 간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귀납법에서 항상 그러한 논리가 예측이 항상 정확하다고 전제를 할 수가 없듯이 이것도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예측을 할 때 항상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경험을 하면 이제 유전자에서 새롭게 뭔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재능이냐? 당대에서는 경험이 재능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띄워 올렸냐면은 어떤 개념과 이것이 결부가 되는 얘기냐면 이게 바로 일종의 획득형질을
획득형질이란 뭐냐? 자기가 적응을 하는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된 이런 거지. 경험이라는 것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계속해서 헬스장 가가지고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서 몸짱이 됐다고 칩시다. 하나의 형질을 얻은 거지. 엄청나게 잘 발달된 근육, 몸짱이 됐어. 새로운 형질을 얻었어, 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죠? 그건 획득 형질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획득 형질은. 내가 그래서 애를 낳았어. 애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아니잖아. 애는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 왜?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이런 식으로 경험치로 쌓기는 했으나, 뭐 그것이 재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러나 그것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만큼, 다시 말해서 유전자를 각인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한 거지. 그래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라마르크가 바로 이걸 주장한 거고, 장 베프티스 라마르크는 진화를 설명을 할 때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그러니까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부들 키 크자 해서 높은 나무 위에 달려있는 먹이를 꼭 먹어야 된다 해서 목들이 전부 길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목이 길어졌다는 게 라마르크의 얘기이고, 그걸 틀렸다고 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 세대에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진짜로 목이 길어졌다고 치자, 어느 정도. 그러나 그의 자손이 목이 길어진 상태로서 다시 그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답보 상태일 거라는 얘기고. 근데 다윈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어? 원래 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목이 긴 유전자가 가지고 있고,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목이 긴. 근데 이 평상시에 살 때는, 네가 목이 길으면 뭐 어쨌다고. 그냥 나한테, 상대, 잠재적인 배우자감으로서 목 긴 기린 병신같이 보이기는 하고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라고 해서 그의 자손이 퍼질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기후변화가 나와가지고서 땅 위에 있는 먹잇감이 쫙 다 사라져버렸어. 얘 웃잖아, 이제. 먹을 거 남은 거라고는 저 위에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 같은 기린은, 이러다가 그냥 소멸하는 거고, 조금 이런 되는 기린은, 먹이를 따다 줄 수 있고, 조금 되는 또 암컷과 짝을 지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점점 그들의 형질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됐다는 게 다윈의 이론이냐, 이제. 둘 다 사실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둘 다 뻥인데,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가 좀 열매 따먹기 위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고 이제 판명이 돼서 뻥이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진화론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설명하자면 이건 거지. 그래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선발이 되느냐. 자연에 의해서, 자연이 변하면서 선발이 될 기회가 왔다, 안 왔다가 이 진화를 결정한다는 게 다윈의 얘기이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오래 살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얘가 다시 요즘 와서 빛을 봐. 획득 형질도 유전이 돼. 새롭게. 후성유전학이라고 새롭게 뜨는 학문이 있거든요.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더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유전자의 각인이 돼서 다음 세대로 그 정보가 넘어가더라라는 것이 요즘 와서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런 획득 형질이라고 절대 유전이 안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랄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네, 이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종교배씨 말 당나귀 같은 얘기는 이건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든 거고. 줄기세포나 암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지. 빨리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래, 개인적으로. 문제는 줄기세포와 암치료제가 두 개가 사실 같은 맥락으로서, 이
줄기세포를 잘못 활용하면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와 암세포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곧바로 암세포로 돌변하는 그런 얘기. 뭐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식물 분야를 연구하는데 식물에서 이제 동물에서도 있는 유전자인데 이게 암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예요. 근데 왜 식물을 하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하냐면은 식물은 그걸 이용을 해서 동물에서는 그것을 억제를 하려고 그 유전자를 하는데 식물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면 식물이 훨씬 성장을 해서 개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연구를 계속 박사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 받긴 하는데 저는 딴 학교에 있잖아요. 충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발성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원료 현상을 완벽하게 규명할 때 창발성이 맞아요. 완전히 우리가 100% 이해를 하면 창발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된 거지. 설명이 되는 거지. 허상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창발성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허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 유전자 세 개체 이상의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이사를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파타이트 메이팅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암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암수, 유성생식에서 암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반띵하자 반띵. 반띵해가지고 다 반씩 우리가 할 테니까 반을 둘씩 합치면 이제 그 합치는 과정에서 나의 반과 너의 반은 아무래도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의 조합이. 근데 이게 반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식이 되려면 3등분을 일단 해야 되겠지. 정자를 만드는데 정자세포를 만들 때 세포 분열을 2번 할 게 아니라 3번 해가지고서 유전자 수를 3분의 1로 확 줄인 다음에 그 3분의 1이 당사자 셋이서 모여야지. 그러면 유전적인 다양성은 확 올라가겠지. 훨씬 더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 거야. 3분의 1등분 하는 데서 사고가 엄청 나올 거고 그 3분의 1끼리가 서로 만나려고 막 이제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아직 이런 동물식물이 없는 걸 보면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다는 얘기겠죠. 유전자가 이제 생겼을 때 돌연변이건 뭐건 해서 새로운 형질로서의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퍼뜨리는 과정은 너도 한번 가져봐 라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생식이 최고지 뭐. 그 외에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뭐 그런 걸 훨씬 더 활용해서 모기를 활용해가지고서 모기한테 그것을 이식해서 모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쪽쪽쪽쪽 이식을 한 뭐 그런 방법이 있을란가?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퍼져 이거? 이 유전자 바꾼 이쪽으로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기 들어간 유전자가 여기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해야지. 바이러스가 온몸에 감염이 쫙 되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은 아직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유전자 치료를 할 때, 성인을 유전자 치료를 할 때, 이미 다 큰 성인을 어떤 특정 부위에 변형된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몸 전체의 유전자가 개조가 되도록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해가 없어진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자 해파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게 어딨어 그랬잖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진짜.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안 죽어 얘는. 들어갔다 늙으면 자기가 쭉 하더니 갑자기 가서 젊은 영한 해파리가 돼갖고 다시 태어나고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걸 이제 홍해파리라고 하는 애인데 세상에 이건 뭐야. 일단 걔 자체로만 본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연구 상태에서 보니까 모든 이 홍해파리가 지금 확실히 다 그런 거냐 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지만 최소한 완전히 회춘하는 애들이야. 회춘 해파리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달려들지.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더라고. 이것을 해서 우리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이게 메커니즘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역분화인 거죠. 역분화. 분화가 된다는 다세포 생물이 이제 분화가 되면 이제 분화가 되면서 분화라고 했지. 다세포 생물은 분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분화가 되면서 분화가 된 세포는 세포 분열도 안 하고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얘는 그 상태에서
노화가 진행이 된 분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옛날에 배아줄기 세포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전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 얘가 있는데, 일개 해파리가 있는데 우리라고 없겠어. 있어, 분명히. 다만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아직. 그래서 연구를 하면은 할 수가 있겠지. 더 이상 자식 안 낳아도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먼 얘기고. 자, 그 정도 했으면 됐고. 벌써 20분이나 지나갔네. 어쩌라고, 이제. 3장이 어디가? 3장. 넌 아니고. 나는 3장이 필요해. 요거다. 3장과 4장은 말이에요. 생명체의 화학 결합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은 아주 장황하게 자연스럽게 막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양한 종류의 화학 결합 같은 거.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울까? 생명 시간에 왜 화학 반응을 배울까? 화학 결합을 배울까? 생명체와 화학이니까. 그거 맞는 얘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특정한 이유가 있어. 요 다음엔 무엇이 나올까? 이 모든 생명의 이것들을 다 섭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짠 하고 등장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타픽은 뭘까? 순서상으로 세포예요. 세포가 나올 거야. 세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세포들의 다양한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복잡한. 걔네들의 기능이 뭐야, 구조가 뭐야, 그것을 이제 5장인가 그쯤에서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세포를 그런 식으로 배우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유기 고분자 물질로. 몇 가지 종류의 유기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는. 항상 네 가지야. 이거 뭔데? 세포, 아무리 복잡하지만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나는 탄수화물, 하나는 지질,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핵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야. 그것들이 막 이합집산해서 짬뽕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이러한 복잡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 출발점인 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포의 다양한 그런 구조 기능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물질들의 화학적인, 기능적인 특징을 알아야, 서로 간에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걔네들이 세포 안에서 이루는 기능은 뭐냐, 지질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하고, 단백질은 또 어떻고, 단백질은 도대체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길래 도대체 허구 많은 효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죄다 다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 좀 화낼만 하지도 않냐? 탄수화물도 나도 효소 한번 해보자라고 막 하는데 왜 맨날 탄수화물은 팽당하고 단백질만 효소가 될 수 있는 거냐? 그 이유는 뭐냐? 핵산은 도대체 지가 뭔데 유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지질이 갑자기 가서 야, 왜 너만 유전자 하니? 나도 유전자 하면 안 돼? 그건 왜 안 될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려면 그들의 근본적인 화학적인 구성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요 3장과 4장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생명체의 고분자 물질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리 그러려면 왜 얘네들을 먼저 밑밥을 깔아야 돼?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테슬라 프레임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테슬라처럼 팡팡팡팡 찍은 게 아니잖아. 현대자동차처럼, 현기차처럼, BMW처럼 부품을 하나씩 모아서 조립해서 만든 거죠. 그럼 그 부품들을 알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고분자 물질들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일단 작은 알갱이들, 작은 원소들, 분자들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그래? 그럼 화학 결합이 어떤 종류가 있는데? 한 5가지 돼. 그 중에 5가지를 다 이런 식으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쓴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이제 독점적으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썼어. 그럼 나머지 4가지는 안 배워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걔네들도 되게 중요해. 왜? 걔네들을 또 생명체 이루는데 걔네들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원소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고분자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이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하죠. 그 얘기를 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면 되지 뭐.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 5분은 여기다가 지금 5분 딱 걸렸네. 그 설명하느라고 5분씩이나 왜 할애를 했을까? 혹시 이해가 되는 사람? 내가 왜 그딴 소리를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응? 중요하니까 따라와 하면 되지. 물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내가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부 딱딱딱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여기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씩으로 이 2장에 걸친 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지쳐, 여러분들. 도대체 세포는 언제 배우는 거야? 나 세포 배우러 했는데 왜 쓸데없는 지금 무슨 화학 결합 얘기를 하고 앉았네?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쑥쑥 띄엄띄엄 가겠다는 뜻에서 3장과 4장은 제가 띄엄띄엄 갈 겁니다. 뭐야? 그러고 놓고 시험은 안 띄엄 볼라 그러지.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중요하게 이 3장과 4장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그것들은 분명히 시험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혹시 시험에 낼 의향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오세요. 시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미리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요 미세한 자질구레한 것들 물론 중요하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 원자 구조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지. 쭉쭉쭉.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 언제든지 하시면 다시 제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일까? 화학 결합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올까?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5개의 화학 결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들은 알아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공유결합은 도대체 뭐길래?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길래 모든 고분자 물질들은 생명체 고분자 물질들은 이것만을 사용을 해서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답이 나왔네. 어쨌든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두 번째는 도대체 얘는 일단 이거 말고 두 번째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 거야?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을 정체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정체를 여러분들 스스로 습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수소 결합과 이온 결합이 흡사한 점, 수소 결합과 이온 결합이 서로 다른 점,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도대체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얘는 도대체 뭐야, 이거. 거리인데, 물리학하니까 전부 다 아는구나.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게.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오전에 수업은 약학부 학생들인데, 뭐, 의외로 이것에 생소한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을 등한시했구나. 어쨌든, 반데르발스 결합은 별로 고등학교에서 잘 안 다루나? 뭐, 그렇기도 하는 모양이지. 몰라, 어쨌든. 그래서, 반데르발스 인력은 뭔데? 한 가지 질문이, 도대체 반데르발스 인력은 도대체 뭐길래 같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면이 표면적이 넓은 것과 표면적이 서로 좁은 두 개 서로 가는 질량은 똑같은데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 두 개가 서로 반데르발스 인력이 확 차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라는 점. 반데르발스 인력하고 소수성 상호작용은 같은 얘기는 아닌데 얘네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뭔가 어떤 식으로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요거. 마지막 질문. 자, 얘네들 공유결합을 뺀 나머지 얘 4개 뭐라 그러지? 비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에 비해서 얘네들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결합이야. 아주 힘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공유결합을 쓰는 이유가 있지. 얘네들 믿고 했다간 그냥 무슨 뭐 지들이 모래성도 아니고 해변에 쌓은 모래성도 아니고 금방 부서질 건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사용을 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이 그렇게 생명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서 생명 활동에 중요한가?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벌이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력이 약한 보잘것없는 힘없는 화학결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왜 효소하고 기질이 딱딱 붙어가지고 서로 간에 쫙 맞춰서 일종의 결합이 있잖아요. 결합. 이 효소와 이 기질이 결합을 하는 이 결합력은 공유결합 엄청 안정적이잖아 이거. 공유결합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거 사용해. 이온 또는 반데르발스 아니면 뭐 이런 거 수소 이런 것들이 이 기질과 효소와의 결합을 유지를 시키거든. 희한하지. 왜 안 돼? 그러지 말고 새로운 효소를 여러분들이 진화를 시켜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서 공유결합을 통해가지고서 이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하는 그런 뭘 하나 효소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좋을까 나쁠까? 효율? 뭐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질문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를 이해를 하면 하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 정도를 이해를 하면 이 화학결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이상 뭐 별로 배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띄엄띄엄 나가도 아무런 제가 죄책감을 안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죄책감 안 느끼게 좀 해줘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뭐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내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위원소에 대해서. 물리학과니까 동위원소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세 가지의 종류의 탄소에 관한 동위원소 세 가지가 지금 선을 보여 있죠. 물론 탄소에 관한 동위원소가 요 세 개뿐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 그러나 심지어 이 12, 13, 14 중에서도 12짜리가 거의 99%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아주 미미한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동위원소들은 정말 뭐 눈에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서 아예 무시해도 좋은 거지만 어쨌든 동위원소가 뭐가 다른 거지? 여기서 딱 보면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 거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것일 뿐인 뭐 그런 건데 동위원소. 그러니까 이제 동위원소가 물리화학적으로는 각 동일한 성질을 가지나 뭐 중성제 근데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분개를 해 나한테 어떻게 이게 물리적으로 성질이 같냐고 중성자가 다른데 개수가 그래 그러면 뭐 그래 그럼 화학적으로만 같다고 얘기할게. 그래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얘네들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 12가 들어오든 13이 들어오든 14가 들어오든 생명은 똑같은 산소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대사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명에서 동위원소에 신경을 쓰느냐. 특히 얘 때문에 그러지. 특히 물론 동위원소 중에는 이런 식으로 14처럼 방사능을 방출을 하는, 왜냐면 얘네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중성자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정상에 가까운 원소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서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하지. 붕괴.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한. 그래서 이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되돌아가려고 해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위 원소들은 방사능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은 반감기를 특이하게 가진다는 거지. 반감기라는 거는 얘네들이 일정 기간에 규칙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방사능의 형태로 방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인 32, P32 1g이 0.5g에, 그러니까 0.5g은 항복하고서 이제 민간인이 돼가지고서 나 이제 선량한 민간인 방사능 없어요 하고, 그래도 나머지 0.5g은 아직도 끝까지 산속에 남아가지고 빨치산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반이 항복을 해서 나는 이제 민간인이 됐어요 하고 방사성 없어요 하는 그 반이 그렇게 항복하는 기간이 반감기라는 것인데, 그게 원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기간들이. 그래서 이런 P32 같은 경우는 매우 짧고 2주 정도밖에 안 걸리고, 무슨 탄소 같은 경우는 14, 탄소 14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000년이 돼야 반이 항복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몇억 년이 걸려야 하고, 그래서 각각의 반감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 좋은데 왜 그거를 생명이 신경을 쓰냐고. 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진단. 실험을 할 때도 이제 대학원 때 P32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날은 P32와 노는 날 해가지고서 계속 거의 날밤 패듯이 P32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고 에너지 충전돼 갖고 가고 그랬어요. 에너지 충전 거짓말 같지 조금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게 일리가 있는 게, 1950년대 미국 TV 선전을 봤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라돈 담배를 선전했어. 라돈 담배 하면서 막 젊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라돈 담배를 펴대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피로가 풀리고 막 그런 멍청한, 그러니까 이 방사능에 담겨진 에너지가 여러분들 부스트업 시켜준다는 그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하고 마케팅을 하던 시절도 있었어. 멍청하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뭐 추적을 할 때 방사능을 딱 띄니까 그걸 추적하기 좋으니까 실험할 때 매우 유용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쓰는데, 또 한 가지는 무슨 고고학 같은 거 할 때 연대 측정을 할 때 쓰잖아요. 특히 탄소 같은 거, 우라늄 같은 거 할 때.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해서 길 가다가 갑자기 뼈를 주었는데 개뼈인가 했더니 네안데르탈인 뼈라는 거지. 그래? 이 개뼈 아니고 네안데르탈 뼈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 거야? 무슨 DNA 유전자 검사하면 되겠지만 또 기간으로, 야 이게 50만 년 된 뼈야. 너 어떻게 알길래? 탄소 연대 측정해 보니까 이게 50만 년 된 거야. 라는 그런 연대 측정.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거든요. 자, 질문을 하나 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200살이라는 거야. 나 200살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할머니인데 200살이라는데 감히 가서 무리하게 할머니 한번 민증 한번 까보실래요?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음료, 시원한 음료 한번 드세요. 여기에 뭐가 들었어? 카본 14가 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아요. 그러고 나서 뭐 070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하면 할머니의 나이가 드디어 뽀록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왜 안 돼? 어.
얘기 길게 할 필요도 없네. 역시 물리학과인가? 맞아. 무슨 뭐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순환이 되잖아. 이것을 탄소 용대를 측정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드디어. 돌아가신 직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측정이 가능해. 왜? 그 순간부터 그 할머니 안에 그 순간에 잠시 갇혀있던 그 순간에 들어있던 카본은 전부 그 안에 트랩이 되는 거지. 빠져나오질 못하잖아. 새로운 카본이 들어가지 못하고 순환이 안 돼, 더 이상.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한 한 걔네들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걔네들은 뭐가 돼? 붕괴를 할 거 아니야. 반감기에 의해서. 근데 원래 살아있을 때는, 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C14에 대한 이 반감기를 할머니 안에서 계산을 하든 바깥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카본에 대해서 반감기를 이걸 계산하든 그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감기를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 중에 분포하는 C14의 양과 할머니 안에 존재하는 C14의 양은 비율적으로 똑같지. 순환하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부터 이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나가면서 얘는 더 이상 C14로 디텍션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반감기가 돼서 새로운 딴 것으로 변하니. 그래서 그 연대를, 그 기간을 측정하면 이 생명체가 죽은 지 얼마가 됐다라는 게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생각보다 이해를 많이 안 하고들 있더라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끝. 일찍 끝나면 박수.